안녕하세요. 가치경제 이야기의 박명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가 매우 비싸야 정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원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탈원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전을 가동할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이 손실이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피해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원자력 발전으로 먹고 사는 분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탈원전이 실제로 진행될 때마다 가동이 중단되는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원전에 관련된 협력업체들도 일거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전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생계가 걸려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원전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분들이 지금과 동등한 생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이 대책을 포함해서 탈원전이라는 말을 꺼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탈원전은 보수 진보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탈원전의 문제는 당장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냐, 아니면 미래의 후손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물려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탈원전 정책을 이야기하면 진보 진영의 추종자 분들은 환영을 하고, 반대로 보수 진영의 추종자 분들은 반대를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진보 진영을 추종하는 분들 중에서도 탈원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며, 보수 진영의 추종자 분들 중에서도 탈원전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탈원전은 보수와 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연관성을 찾고자 한다면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전기를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기 수요를 맞출 수 있고,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를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려면 전기를 싸게 대량으로 생산해야 하고, 원전을 가동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서 환경 손실 비용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그냥 단순하게 원전의 가동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기초해서 전기값을 산출하는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즉,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가 싸다는 결론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엄청난 환경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전기값에 포함시켜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해결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 손실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후대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전기값이 싼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값이 싼 전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을 가동시키고 가정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라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엄청난 오류를 바탕으로 한 결론입니다. 결국 친원전이냐 아니면 탈원전이냐의 문제는 원전 가동 시의 환경 손실을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감안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무시한다는 뜻은 환경의 손실이 현 시점에 우리에게는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감안한다는 뜻은 환경 손실의 피해를 우리 후손들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이것을 떠넘기지 말고 해결하고 가자라는 뜻이 됩니다.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의 문제는 나만 편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된다라는 관점과 나는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라는 관점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수와 진보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관점 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보수 추종자분들이 모두 이기주의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 추종자분들이 그렇다면 모두 이타주의자들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그냥 개인의 인격 수준의 문제일 뿐 보수와 진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기주의나 개인주의 혹은 이타주의나 범인류애주의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지구 전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성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협소하냐 아니면 얼마나 크고 광대하냐의 문제입니다. 협소한 관점을 가질수록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보다 크고 광대한 관점을 가질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게 됩니다. 만약에 협소한 시각을 가진 분이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다면 무엇을 위해서 일하게 될까요? 자신이나 가족들만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광대한 시각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위해서 일하게 될까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선출되고 그 선출된 공직자들의 수준에 맞는 일들이 나라에서 집행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의식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 정치권이 부정부패를 일삼는다고 말하거나 무능하다고 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어서 그 수준에 맞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수준도 결코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딴 길로 세워버렸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 친원전이냐 아니면 탈원전이냐의 선택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가까울수록 친원전을 선호하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에 가까울수록 탈원전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전 가동으로 인한 후손들의 생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가를 지난 영상에서는 말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제시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생명 주기가 존재하며 자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탄생시키고 자신을 소멸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해당 세포가 담당하고 있던 역할을 새로 생겨난 세포에게 넘겨주어서 지속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의 세포가 생명을 지속하는 기간이 인간 전체의 수명보다 짧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역할을 승계시켜서 인간의 생존 기간 동안에 그 역할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세포의 생명 주기는 세포마다 다양하며 짧게는 몇 분 단위인 것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이나 몇십 년 단위인 것도 있습니다.
보통 백혈구, 혈소판, 난자나 정자, 유장세포나 내장세포는 생명주기가 매우 짧으며 몇 분에서 며칠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체세포나 피부세포, 그리고 두피세포 등은 1에서 2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적혈구나 장기, 근육, 손, 발톱 등은 몇 개월 정도라고 하고, 뼈나 신경이나 뇌세포 등은 몇 년에서 몇십 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NA입니다. 세포 내부에는 세포의 핵이 존재하고 그 핵 속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 안에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가 어떠한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의 품질이 결정되는데요. 특정 세포의 핵 안에 있는 DNA가 제대로 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맞는 제대로 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불량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이에 맞는 불량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부산물로 고준위 핵 폐기물과 중저준위 방사성 핵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방사성 물질이거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물들입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내뿜게 되는데, 이 방사선은 전자기파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방사선이 아마도 X선일 텐데요. 신체 검사를 할 때 보통 X선 촬영을 하게 되죠. 이때 초미량의 X선을 우리 몸에 순식간에 투과시키게 됩니다. 방사선에 노출되면 방사선은 우리 몸을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세포도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핵까지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피폭량이 많다면 우리는 바로 죽게 되겠지만, 피폭량이 매우 작다면 우리는 죽지는 않지만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방사선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핵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핵 속에 있는 DNA를 타격하게 됩니다. 이때 유전 정보가 바뀌거나 손상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방사선에 피폭이 되어서 세포 내의 세포 내의 핵 속에 있는 DNA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손상을 입으면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손상된 유전 정보에 맞는 그런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량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정상적이지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이상한 형태를 지닌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과 같은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하지 않을 정도의 미량의 방사선에 우리 몸이 피폭이 되면 암이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방사선에 피폭이 돼서 유전자 정보가 손상이 되면 그 피해는 해당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손상된 유전자 정보를 지닌 생명체가 번식을 하면 여기서 태어난 다음 때의 생명체는 이미 손상된 유전자 정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개체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은 방사선 피폭을 전혀 받지 않고 태어났지만 이미 손상된 유전자 정보에 맞게 자신의 몸이 형성되고 있는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이러한 사례들이 매우 많이 관찰이 됩니다. 매우 비정상적이고 흉측하게 생긴 아이들의 모습.
태어나자마자 서서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돌연변이 형상을 지닌 동물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 영상에는 사진을 올려놓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에 관련되는 유튜브 영상을 영상 아래 링크에 걸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사선에 피폭이 된다는 것은 사고나 피폭을 당한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때로 손상된 유전자가 계속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교배를 통해서 더욱 이상한 유전자를 지닌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탄생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준의 곡물과 축산물과 수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절대로 언제라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그에 맞는 먹거리가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닌 농지가 확보되어야 하고요. 일사량이 충분히 나오는 조건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적정량의 농업 용수도 확보가 되어서 공급이 되어야 하고요. 그때마다 매년 병충해도 막아주어야 합니다. 축산물은 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해가 되는 물질이 몸에 없는, 몸에 함유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겠죠. 수산물은 보통 양식보다는 바다에서 주로 어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수산물 개체의 몸에 오염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농업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땅과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깨끗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먹거리 생산 환경은 매우 많이 오염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오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오염되는 땅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넓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핵폐기물 처리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축산물과 수산물은 유전자 정보가 손상을 받으면 안 되겠죠. 당장은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원자력 발전에 의한 사고가 나거나 혹은 핵 폐기물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시점이 되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11년에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여파로 지금 태평양 바다가 점점 오염되고 있으며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냉각수에는 이미 방사선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사선 물질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 수산물이 되겠죠. 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수산물이 그 방사선 물질을 섭취해서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고 우리가 그 수산물을 잡아먹는다면 그 방사선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동안 그것이 계속 방사선을 내뿜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런 지경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상황들이, 그런 환경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중금속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금속과 함께 방사선에 오염된 물고기들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은 아마도 수산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원자력 발전이 당장은 전기를 싸게 얻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엄청난 환경 손실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결과입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 손실 비용을 당장 지불하도록 한다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전기를 사서 쓸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손실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불할지 아니면 후손들에게 환경 파괴라는 재앙으로 떠넘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손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맞겠죠. 탈원전은 후손들의 생존 환경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찾아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유전자 오염이라는 원자력 발전에 의한 폐해를 당장이라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환경을 지속시키느냐, 아니면 그것을 점차 파괴해서 결국은 중단시키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탈원전을 추진하게 될 때 지금 원전 관련 종사자 분들의 생계 대책 마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전 관련 종사자분들은 원전에서 직접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전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시는 분들, 혹은 원전 건설과 유지 보수에 연관되신 분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 학계에서 종사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자력 발전에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으실 텐데요. 이분들에게 가장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하던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일자리거나 혹은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것을 반기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던 일과 매우 연관성이 높아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잘 살릴 수 있고 수입도 지금과 동등 수준 이상이며 여기에 보람까지 찾을 수 있다면 이분들이 탈원전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일자리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원전의 가동을 가장 합리적인 시점에 맞추어서 중단시키는 일도 필요하고,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단계별 후속 조치도 필요하며, 원전 가동 중단이 마무리된 이후에 해체하는 과정도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물론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겠죠. 이에 대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될 텐데요.
그것 이전에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가동이 중단되고 해체된 원전 주변의 환경을 다시 복원시키는 일도 필요하게 되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몇 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최소한 수십 년 내지는 길게는 수백 년이 걸려야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핵 연료봉을 사고 없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하고, 땅속에 문제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집안을, 그러니까 핵 폐기장을, 고준위 핵 폐기물을 묻을 수 있는 핵 폐기장을, 그러니까 땅속에 핵 폐기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지질 조사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한 위치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를 찾았을 때 여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핵 폐기장에 대한 설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건설하고 만드는 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핵 폐기물을 이곳으로 잘 옮겨서 보관하고 봉인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겠죠. 간단한 일이 아니면 매우 크고 엄청나고 비용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연구와 수많은 것들이 들여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이 일들을 할 때 앞을 막고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원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일반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원전 관련 종사자 분들이 아마도 적임이시겠죠. 평생 동안 이 일에 매진해도, 이분들이 평생 동안 남은 연생 동안 이 일에 매진해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가치주의 경제의 방식대로 이 일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매우 높은 가치라고 그 가치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탈원전을 하는 것은 그냥 보수나 진보의 진영에서 바라보는 정책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해도 100년 내지는 수백 년의 기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 취득 방법이며, 단지 위험함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위험한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그러한 에너지 취득 방법입니다. 원전 가동 중단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쓰레기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마구마구 늘어나게 됩니다. 당분간, 아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많은 불편을 겪게 되더라도 대체 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면서 탈원전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 종사자 분들에게도 보람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죠.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들어야 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치경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